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배부했던 그 바로 채우기에 주기율표 있죠? 요 프린트 지금 꺼내보세요. 정답지 주기율표 단원. 자, 이거 되게 임팩트가 있는 단원이 아니어서 프린트에 있는 중요한 것만 좀 찍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거의 다 배웠던 것들이라서 되게 어렵진 않아요. 자, 우리 1번이요. 주기율의 발견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1번에 보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주기율 발견, 데베라이너의 무슨 원소설? 세상 원소설. 주기율표 머릿속에 있죠? 그치? 1쪽에 수소를 제외한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1쪽 원소 리튬, 나트륨 누구야 얘들아? 칼륨이 1쪽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2주기에 리튬, 3주기에 나트륨.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3개의 원소를 원자량 순서로 무엇했어요 얘들아? 배열을 해놓고 보니 리튬의 무슨 양과 원자량과 칼륨의 원자량을 더해서 몇으로 나눴더니 2로 나눴더니 누구의 원자량이 나오더라? 나트륨의 원자량이 나오더라. 그래서 데베라이너가 제안한 건 우리가 발견한 원소들 사이에 뭔가의 규칙성, 주기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봤던 학생이 오류가 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데베라이너는 주기율표, 그러니까 그 개념을 좀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이미 데베라이너가 있던 시대에 주기율표가 있었고 주기율표에 리튬, 나트륨, 칼륨을 발견하여서 채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었어. 데베라이너가 있던 시대에는 누가 없었습니까 얘들아? 주기율표가 없었어요. 알겠죠? 주기성만 제한한 거고요. 그 주기성을 또 제한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얘들아? 뉴렌즈예요. 그렇죠? 자, 이 뉴렌즈가 무엇을 제한합니까 얘들아? 옥타브설을 제한한 거 맞아요? 틀려요? 옥타브설을 제한하죠. 이 옥타브설이 무엇이에요 얘들아? 원자들을 무슨 양 순서로 배열하다 보면 원자량. 데베라이너도 누구로 배열했어요 얘들아? 원자량으로 배열한 거 맞아요? 틀려요? 원자량으로 배열했습니다. 그치? 둘 다 원자량으로 배열을 했는데 당시 뉴렌즈는 지금의 과학이 최대의 과학이라는 어떤 착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발견된 원소를 원자량 순서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8번째 원소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가 반복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근데 지금 8번째 원소를 따지면 리베, 붕탄, 질산, 풀, 네. 리튬과 화학적 성질이 같은 애가 나오려면 8번째 나트륨이 나와야 돼요. 근데 8번째 누가 나옵니까? 네온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랬냐면요. 뉴렌즈가 있었던 시대에는 몇 쪽의 원소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얘들아 18쪽의 원소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뉴렌즈가 그 말을 했을 때 다 합리적으로 받아들였죠. 역시나 주기율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예프 얘들아? 멘델레예프죠. 자, 누구요 얘들아? 멘델레예프의 무엇입니까 얘들아? 최초의 주기율표 맞아요? 틀려요? 멘델레예프의 최초의 주기율표입니다. 자, 멘델레예프의 최초의 주기율표를 보면 최초로 이 사람이 주기율표를 만들었을 때 벌써 지구는 63종의 원소를 발견해냈었어요. 역시나 무슨 양 순서로 배열했고요?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고요. 무슨 칸을 활용했었죠? 빈 칸을 활용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자량의 차이가 너무 클 경우 지금의 과학은 최소화의 과학이고 앞으로도 원소는 더 발견될 거기 때문에 빈 칸을 썼죠. 자,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예언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4쪽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탄소가 있어요.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규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누군지 모르겠고 빈 칸으로 냅뒀었어요. 그런데 탄소가 자연계의 CO2로 발견, SiO2로 발견, XO2로 무엇해요 얘들아? 발견. 됐을까요? 자, 이렇게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발견이 됐었고 이렇게 발견이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했죠. 근데 실제 이렇게 발견이 됐어 안 됐어? 실제 저 모습으로 발견이 됐어. 그리고 멘델레프가 예언했던 그 성질들을 그대로 드러냈었죠. 자, 이 원소가 누구였는지 기억하나요? 선생님이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건강팔찌. 누구요 얘들아? 게르마늄. 그런데 선생님 때는 게르마늄이라고 배웠는데요. 지금은 뭐라고 읽죠 얘들아? 저마늄이라고 읽죠. 그치? 외국 가서 게르마늄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영어 발음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마늄을 발견했었죠. 자, 멘델레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었죠 얘들아? 멘델레프에 의하면 주기율표에서 아르곤이 1쪽에가 있고요. 칼륨이 18쪽에가 있어요. 왜요? 원자량 순서로 배열했기 때문이에요. 아르곤이 중성자의 개수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칼륨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바뀌었던 거야. 그래서 이후에 누구라는 사람이 얘들아?
모즐리라는 사람이 야 아닌 것 같아. 앞만 봐도 아르곤은 18족 원소의 성격을 갖고 있어. 그래서 아르곤이 18족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미 과학이 많이 발달했어. 원자에게 전하량을 드러내야 볼 수 있는 무슨 선이 아니라 X선이 발달했고 이거를 통해서 원자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전하량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아르곤이 18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해서 X선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번호 순서? 얘들아 모즐리만 원자 번호 순서. 그치? 이게 누구의 개수 순서다? 얘들아 양성자의 개수 순서다. 자, 요렇게 배치하면 주기율표가 아름답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요, 모듈리는 현대 주기율표를 완성하였다라고 얘기하는 문구가 있어요. 현대 주기율표. 지금도 우리는 원소가 발견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그거는 틀린 내용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주기율표에서요. 여러분들 왼쪽에 양이온이 있고 오른쪽에 음이온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주기율표를 보면 주로 누구를 빼고 얘들아? 수소를 빼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쪽에 양이온이 몰려있고 이쪽에 음이온이 몰려있고 누구는 따로 갑니까 얘들아? 18쪽은 따로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금속. 이쪽을 무슨 금속 얘들아? 비금속. 18쪽까지 모두 비금속인 건 맞아. 그런데 금속 중에서도 유독 금속의 성향이 강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자, 주기성에 보면 양이온이 잘 되는 애들이 금속의 성향이 강하다고 얘기를 해. 마지막 껍질의 자유전자를 잘 날리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핵에서 멀리 있을 때 잘 날아가요? 핵에서 가까이 있을 때 잘 날아가요? 멀리 있을 때 잘 날아가지 않나요? 전자는 핵이 잡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핵에서 멀리 있을수록 전자가 잘 날아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양이온이 잘 되려면 주기가 일단 커야 돼? 안 커야 돼? 네, 2주기보다 3주기, 3주기보다 4주기에 배치된 금속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잘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의 특성상 양성자의 개수가 다소 좀 적어야 전자를 잘 잃어버릴 수 있다 보니 금속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로 가면 네, 양이온이 잘 되고 이때 우리는 무슨 성이 커진다 얘들아? 금속성이 커진다 라는 얘기를 해야 안 해요? 해요. 됐나요? 양이온이 잘 되는 성향이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 금속들은 대개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 고체 상태로 존재. 예외가 누구? 예외가 누구? 수은 무슨 상태로 존재? 얘들아? 액체 상태로 존재. 맞죠? 그 다음에 금속의 특성상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주게 되면 금속 덩어리가 얇게 펴져 안 펴져? 펴져.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무나 플라스틱은 치면 부러진단 말이지. 근데 얘네들은 얇게 펴지는 성질 알고 있지? 무슨 성? 전성. 펼전자를 쓰죠. 그쵸? 잡고 쭉 잡아당기면 뽑혀 올라오죠. 그치? 뽑히는 성질 무슨 성? 얘들아? 연성. 이렇게 됩니다. 그쵸? 뽑을 연자. 그래서 생명에서도 가설을 뽑아서 연구하는 방법 무슨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 뽑을 연자를 쓰는 거야. 알겠죠? 귀납적 탐구 방법 뭐야? 귀자. 뭐 할 때 귀자야? 이게 한자가 아니 머릿속에 언어가 안 배워서 한자라는 게 있거든요. 한자에. 그래서 귀자가 돌아갈 귀자, 귀향할 때 귀자야.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으면 결국 모든 과정은 결론으로 돌아간다 라고 해서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구경만 하다가 결론 내는 거죠. 자, 그러면 비금속의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건 다 비금속이야. 그런데 어디로 가면 얘들아? 오른쪽 어디로 가면 얘들아? 위로 가면 비금속성이 강해 약해 얘들아? 강해. 전자를 잘 잡아당길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전체는 비금속이야. 그런데 18쪽은 비금속성이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고2한테 이거는 완전 상식이 돼야 되지.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가면 전자를 잘 잡아당기는데요. 전자가 잘 잡아당겨져서 원자의 근처에 가서 잘 붙으려면 원자 반지름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얘들아? 작아야 돼요. 그래서 4주기보다 3주기가 3주기보다 2주기가 핵으로부터 전자가 가까워 안 가까워? 가까워. 그럼 안정적으로 전자가 붙어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고 지나가는 전자도 잘 잡아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무슨 성질이 커져요? 얘들아? 비금속성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네? 음이온이 잘 돼요? 안 돼요? 음이온이 잘 돼요. 쟤네들은 전기전도성, 열전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금속성도 크고 열 전기전도성 모두 다 뭐하다 얘들아 크다.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 이런 거 다 출제할 틈이 있어 없어? 없어. 훨씬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출제할 거라서 얘네들은 다 뭐 출제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2한테 이런 것들은 상식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우리 주기율표에서 왜 이렇게 주기성이 반복되죠, 얘들아?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과 전자수가 무엇이기 때문이다, 얘들아? 같은 개수로 반복되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계속 같은 아이들이 반복된다. 주기성이 반복된다. 무슨 과 전자 때문이다, 얘들아? 원자과 전자 때문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누구로 들어가냐면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교재 124페이지로 들어갈 거예요. 원소들의 자 책이 없는 시험 생명을 이렇게 갖고 와요. 생명 선생님 좋아하시나봐요. 자,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 나도 책이 한 권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124페이지에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 원소들의 주기적이고요. 얘가 성질. 자, 이 주기적 성질에서 첫 번째, 이제 우린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배워요. 원리론적인 걸 배우거든요.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 나타날 때까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요소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유효 무슨 전하에 대해서 배울 거야, 얘들아? 핵전하에 대해서 배울 거야. 지금 선생님의 말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 게 느껴질 거야. 여기는 이해에 대한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요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얘들아, 핵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향에 의해서 결정되는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핵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핵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격은 양성자예요? 중성자예요? 핵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격은 양성자예요? 중성자예요? 양성자죠. 그치? 그러니까 핵에 있는 전압값 때문에 결정되는 물리적 요소라면 결국 뭐가 됩니까, 얘들아? 이렇게 나와서 가지고 가도 되는데 뭐 카메라에 안 잡히는데. 자, 핵에 있는 양성자의 무엇이요, 얘들아?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 핵전하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핵이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성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물리적 특성은 결국 핵 안에 있는 누구의 개수에 비례한다, 얘들아? 양성자 수에 무엇한다, 얘들아? 비례한다. 무슨 수에 비례한다, 얘들아? 양성자 수에 비례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됐나요? 자, 그런데 앞에 유효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양성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저 양성자의 능력을 방해하는 누군가의 요소가 있어서 실제 그 양성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값은 따로 있고 그 값을 유효핵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성자가 10개면 10개의 능력을 모두 다 발휘하면 좋겠지만 그 10개가 모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실제 핵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값을 유효핵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무슨 효과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얘들아? 가려, 막기, 누구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얘들아? 효과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자, 가려, 막기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뭔가 가린다는 거죠. 그치? 우리는 분명 누가요, 얘들아? 원자가 양성자와 전자의 전기적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양성자가 12개인 마그네슘을 볼게요. 안쪽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입니까, 얘들아? 2개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누가요, 얘들아? 어떻게든 핵이 무엇 하려고 해요, 얘들아? 잡아 당기려고 합니다. 맞죠? 안쪽 껍질은 이미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핵이 얼마나 잘 잡아당기냐에 따라서 붙어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요, 저 전자들이 여러 개가 배치되는 과정에서 여러 공간에 나누어져서 들어간 이유는 전자가 무슨 력 때문이었죠? 반발력 때문이었고요. 이 반발력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안쪽 껍질에도 전자가 있고 바깥쪽 껍질에도 전자가 있는데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당연히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에게 반발력을 어느 방향으로 행사하죠, 얘들아? 반대 방향으로 행사하는 거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그러니까 저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는 핵이 잡아당기는 동시에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나를 뭐해, 얘들아? 밀어. 맞죠? 그러니까 핵 안에 있는 양성자 12개가 쟤를 잡아당기려고 할 때 파란색 화살표 때문에 12개의 능력이 모두
발휘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발휘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무슨 역에 의해서 반발력에 의해서 핵의 인력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한번 적을게요. 자, 누구요, 얘들아? 전자간 무엇에 의해, 얘들아? 반발력에 의해. 전자간 반발력에 의해 무슨 인력이, 얘들아? 핵의 무엇이, 얘들아? 인력이 무엇 되는 효과, 얘들아? 감소되는 누구요, 얘들아? 효과.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요 가려막기 효과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저 전자가 전자를 밀어내는 힘이 안쪽 껍질만 있나요? 같은 껍질에도 전자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더 가깝겠죠? 그럼 얘네들도 반발력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미는 반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쪽 껍질이 밀어제끼는 반발력을 기억, 같은 껍질에서 밀어제끼는 반발력을 누구요?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저 힘이 어떻게 되냐면 핵이 나를 잡아당겨. 그치? 핵은 저 앞에 있단 말이야. 자, 기억의 힘이 훨씬 클까요? 니은의 힘이 훨씬 클까요? 핵의 입력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기억이 중요한 요소를 미칠까요? 니은이 중요한 요소를 미칠까요? 기억이죠. 딱 봐도. 노란색 화살표에 대해서 무엇해, 얘들아?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죠. 선생님이 극장에 영화를 봤어요. 아무리 머리 큰 사람이 와서 앉아도 그 사람이 옆에 앉으면 별로 방해가 안 돼. 근데 아무리 조그만 애가 와서 앉아도 무엇 합니까, 얘들아? 앞에 앉으면 무엇 하는 거야? 방해가 되는 거야. 야, 옆에 100kg 넘는 사람들 10명이 앉아봐라. 별로 앞을 보는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얘네들의 누구에 있어서, 얘들아, 그 가려막기 효과의 크기에 있어서 누구요, 얘들아? 기억이 누구보다, 얘들아? 니은보다. 너무 심한가? 그러니까 기억이 압권으로 크다라는 거야. 니은의 힘은 거의 뭐 해도 돼, 얘들아? 무시해도 돼. 그래서 같은 껍질의 전자가 되게 많이 증가해도 반발력은 그닥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친다라는 걸 깔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려막기 효과라는 물리적 요소를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무슨 핵전화를 배웁니까, 얘들아? 유효 무슨 전화를 배울까요, 얘들아? 핵전화를 배워볼게요. 그러면 유효 핵전화는 어떤 힘일까요? 결국 핵이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능력인 핵전화에서 무슨 효과를 뺄까요, 얘들아? 가려막기 누구를요, 얘들아? 효과를 무엇하면, 얘들아? 빼면 저게 실제 전자가 받게 되는 핵의 인력, 무슨 핵전화가 되죠? 유효 핵전화가 됩니다. 저 유효 핵전화가 크면요, 전자는 꼼짝 못하고 붙어 있거나 아니면 핵 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됐나요? 아유, 너 자꾸 웃으면서 들어. 내가 웃기지 않았는데. 이제 원래 표정이 그런 거지. 그치? 자, 우리 배재구, 차은우 잘 들어주세요. 알겠죠? 연예인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름 뭐라고 하죠? 장동건으로 그냥 붙일까? 내가 알고 있는 연예, 내가 좋아했던 연예, 심신 알아요? 미안해. 서태지 괜찮아요? 서태지는 알아요? 자, 그래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유효 핵전화를 봤어. 그러면 우리 이제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유효 핵전화의 누구요, 얘들아?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비교해 볼 거야. 야, 일단 양성자가 많으면 무조건 유리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일단 이 친구의 크기는 누구에 비례한다, 얘들아? 양성자의 수에 비례한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커지면 거의 유효 핵전화는 무조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속 양성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맞죠? 그래도 얘네들의 뭔가 요소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이제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3번 누가 있어, 얘들아? 리튬. 4번 누구요, 얘들아? 베릴륨. 이렇게 원소들에서 10번 누구까지 갈까요, 얘들아? 네온까지 갈 겁니다. 맞죠?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양성자 3개의 전자 몇 개들아? 3개. 2개 하나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양성자 4개의 전자 몇 개들아? 4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자, 리튬에서 베릴륨으로 올 때 양성자가 하나가 더 많아져요. 유효핵전화 당연히 증가하죠. 그런데 전자도 하나 증가했어요, 안 증가했어요? 증가했어요. 그러면 전자간 반발력에 의해서 유효핵전화는 별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이 친구 지금 같은 껍질의 전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럴 경우 이 니은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니은의 힘은 뭐 해도 된다, 얘들아? 무시해도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간 반발력은 영향을 못 미치고요. 그냥 양성자만 증가했구나 라고 인지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무슨 핵전화, 얘들아? 여기서의 유효 무슨 전화, 얘들아? 핵전화는
당연히 리튬보다 누가 더 큽니까 얘들아? 베릴륨이 더 커요 안 커요? 커요. 그렇게 따지면 5번이 되든 6번이 되든 7번이 되든 전자가 증가하는 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성자의 개수가 증가해서 유효액 전화가 계속 증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10번 누구 같은 경우 얘들아? 네온 같은 경우 펄 이렇게 돼. 미안합니다. 자 IC까지만 했었어요. 펄까지만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전자 되게 많이 증가했지만 그 반발력이 별 영향을 못 미쳐. 근데 양성자는 얘보다 얘가 7개나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증가해서 유효액전화가 증가해서 누구까지 얘들아? 네온까지 가장 이제 유효액전화가 쭉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10번에서 11번으로 넘어갈 때 봅시다. 10번에서 11번으로 넘어갈 때 나트륨이죠. 그치? 자 나트륨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나트륨의 경우 양성자가 몇 개더라? 11. 전자가 1이 되죠. 껍질이 하나 늘어났어요. 양성자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여전히 유효액전화는 증가해야 되는데 그 전자 하나가 늘어날 때 얘는 엄청나게 큰 가려막기 효과를 갖는 I가 증가했단 말이야. 따라서 이때는 유효액전화가 되려 무엇합니까? 떨어집니다. 양성자가 하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전자의 영향이 너무 커서 이때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유효액전화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의 유효액전화 네온과 나트륨을 비교하면 네온이 누구보다 얘들아? 나트륨보다 훨씬 더 커요 안 커요? 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확하죠. 얘네들의 관계가. 양성자 하나 들어갔고 늘어났고 껍질 몇 개 늘어났어요 얘들아? 하나 늘어났어요. 자 나중에 선생님 애매하게 네온하고 인을 비교하고 이런 거 나오가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정확한 수학적 데이터를 주지 않는 한 애매한 애를 비교하게끔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명확한 선을 줍니다. 그런데 선생님 애매한 게 나왔어요. 잘 보세요. 문제 다른 조건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걸로 정말 누구 원소인지 몇 주기인지 몇 쪽인지 구별할 수 있는 요소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틀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인지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리튬 같은 경우 볼까요? 자, 3번 리튬, 11번 나트륨. 선생님 얘도 껍질이 하나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나트륨이 누구보다 얘들아? 리튬보다 무엇 해야 돼요 얘들아? 유효액전화가 훅 꺼져야 되지 않나요? 껍질이 하나 더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면 리튬과 나트륨을 비교하면 네, 껍질 하나 증가한 거 맞아요. 그럼 가려막기 효과 훅 증가합니다. 그런데요, 양성자가 몇 개 증가했어요? 8개 증가했어요. 어떻게 여기서 지금 들을 거예요? 뭐 안 들릴 텐데. 왜요? 이따 이거 다 촬영하고 촬영본을 들어.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나가세요. 와요? 2시 반에 오세요. 예? 2시 반이요? 네, 2시 40분까지 오세요. 5시 반에 올게요. 노력해. 미치겠다. 안 돼! 자, 볼게요, 얘들아. 자, 누굽니까, 얘들아? 양성자가 몇 개가 증가했지, 얘들아? 8개가 증가했어. 누가 8개가 증가했어, 얘들아? 양성자가 몇 개가 증가했어, 얘들아? 8개가 증가했어. 그리고 전자 껍질은 몇 개 증가했어, 얘들아? 껍질이 1개 증가했어. 이럴 땐 누가 우세해? 당연히 양성자가 우세하지. 됐나요? 이럴 땐 누가 우세해? 당연히 양성자입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무슨 핵전화? 유효 무슨 전화 얘들아? 핵전화를 무엇하면 얘들아? 비교를 하게 되면 얘네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핵전화 증가합니다.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 때 껍질이 커지는 건 많지만 무엇합니까 얘들아? 양성자가 8개나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는 누구의 유핵전화가 더 큽니까 얘들아? 나트륨의 유핵전화가 더 큰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누구보다 얘들아? 리튬보다 누가요 얘들아? 나트륨이 유핵전화가 더 크다 안 크다? 크다.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핵전화 증가해요.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핵전화가 증가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얘는 꼼꼼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둬야 될 때 유효액전화에 그래서 무슨 성으로 들어갈게요 얘들아? 주기성으로 들어갈게요. 자, 유효액전화에 우리가 주기성으로 들어가 보면 다시 한번 간단한 누구요 얘들아? 주기율표에서 상관관계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 주기성에서 우리 어떻게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얘들아?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모여질수록 얘들아 커질수록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가 모여질수록 커질수록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무슨 핵전화가 커진다 얘들아? 유효 무슨 전화가 얘들아? 핵전화 값이 뭐해진다 얘들아? 커진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금속성 얘기할 때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진다 그랬어. 오른쪽 위로 갈수록 누가 커진다 그랬어 얘들아? 비금속성이 커진다 그랬어.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유핵전화가 커지는 거야. 예, 주기성 단원에서 이러한 패턴의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 나오면 살짝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위로 가는 화살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가는 화살표에 대해서 잘 인지해 주셔야 되죠. 자,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유핵전화가 커져요 안 커져요 얘들아? 커지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성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걸 좀 더 정확한 그래프로 선생님이 좀 그려볼게요. 자, 무슨 축 얘들아? X축이 누구야 얘들아? 조. Y축이 무슨 핵전화 얘들아? 유효 핵전화라고 보셨을 때요. 얘가 몇 쪽이야 얘들아? 1쪽. 얘가 몇 쪽이야 얘들아? C8쪽.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주기에 수소에서 헬륨으로 갈 때 유효핵전화 증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수소에서 헬륨으로 갈 때 유효핵전화 증가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헬륨에서 리튬으로 갈 때 양성자 하나 증가하는데 껍질 하나가 증가했기 때문에 유효핵전화는 푹 떨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랬다가 네온까지 쫙 증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네온까지 쫙 증가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 다시 한번 연습할까요? 양성자 하나 증가할 때 껍질 하나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핵전화 뚝 떨어졌다가 다시 아르곤으로 갈 때 증가하는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칼륨 누가 됩니까 얘들아? 칼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모여질수록 커질수록 유핵전화 뭐한다? 증가한다. 자, 다른 단어는 몰라도 여기는 개념 정리를 여러분들이 빼곡히 하시고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핵전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리를 했어. 그럼 유핵전화가 원자의 물리량 중 누구에게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냐? 그게 바로 무슨 반지름이에요, 얘들아? 원자 반지름입니다. 원자의 사이즈는 우리가 원자랑 친해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 맞아요, 틀려요? 첫 번째 물리량이거든요.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원자 반지름부터 배울 거예요. 얘네들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이 부분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무슨 반지름 얘들아? 원자 반지름이 유효 핵전화의 주기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자,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을 어떻게 측정하냐? 야, 우리가 물리학회에 대해 전자 찾아달라고 그랬지. 뭐 재려고? 원자 반지름 재려고. 근데 물리학회에서 못 찾는다 그랬어. 그래서 알려준 게 누구였어? 오비탈이었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원자 반지름을 사실 전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똑같은 원자 몇 개를 얘들아? 두 개를 살짝 공유 결합을 시켜요. 그러면 원자에게 있어서 늘 명확하게 존재하는 건 누구예요 얘들아? 핵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핵간거리 있죠? 이 핵간거리를 측정해서 몇으로 나눠 얘들아? 2로 나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기로 했어. 무슨 거리 얘들아? 핵간거리 나누기 몇? 2. 요거를 무슨 반지름 얘들아? 원자 반지름으로 우리가 보기로 했어. 됐을까요? 그런데요. 선생님 저기 살짝 겹친 거 어떻게 해요? 저게 이제 피코미터예요. 너무 작은 단위여서 우리 뭐 하자 얘들아?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게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저게 안 되는 애가 누굴까요? 저런 공유결합 자체가 불가능한 게 몇 쪽? 18쪽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몇 쪽의 원소는 얘들아? C8 쪽은 무엇 불가하다 얘들아? 측정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얘들아? 불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그래? 그러면 원자 반지름의 누구를 결정하는 요소 얘들아?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이냐? 야, 당연히 껍질 하나짜리보다 두 개짜리가 두 개짜리보다 세 개짜리가 원자 반지름이 큰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얘네들의 크기는 일단 무슨 수에 비례한다 얘들아? 껍질 수에 무엇한다 얘들아? 비례한다. 그래? 그러면 이주기 원소는 모두 원자 반지름이 같아? 다르죠. 모두 껍질이 두 개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주기의 모든 원소가 양성자의 개수가 다릅니다. 그러면 전자를 잡고 있는 능력도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그게 유효 핵전화입니다. 그래서 유효 무슨 전화가 얘들아? 핵전화가 무엇하게 되면 커지게 되면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굉장히 세게 잡아당겨요. 그래서
리튬보다 플루오린이 훨씬 더 누가 많습니까 얘들아? 양성자의 개수가 많죠. 그치? 전자가 많은 건 의미가 없어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간의 반발력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9번 플루오린이 리튬보다 훨씬 더 양성자 수에 많아서 유효액 전하가 크고 마지막 껍질이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무엇한다? 원자 반지름이 작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는 금속이 비금속보다 원자 반지름이 뭐예요 얘들아? 커요.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유효 핵전하에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반비례한다. 맞아요? 틀려요? 유효핵전하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반영해서 얘네들의 무슨 성이라 주기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일단 무슨 표에서는 얘들아 주기율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 사실 고등학교 때 이 쉬운 걸 틀렸어. 시험지 낼 때 알아서 내가 틀렸다라는 걸 너무 화들짝 놀랐어. 자 뭐냐면 리튬에서 누구로 갈 때 얘들아 리튬에서 플루오린으로 갈 때 유액전하가 커져서 이렇게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도 꼭 이렇게 한 번씩 그려줘. 그 다음에 다음 원소는 더 크겠죠. 다시 이렇게 작아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어디로 갈수록 얘들아 왼쪽 어디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무슨 반지름은 얘들아 원자 반지름은 뭐해진다 얘들아 커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커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로줄에서 뭔가가 변하는 원동력은 사실 다 유효핵전화 때문이야. 세로줄에서 뭔가 변화하는 원동력은 무슨 껍질수 때문이야? 전자 껍질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원자 반지름이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럼 뭐가 작아졌기 때문이야? 유효 핵전하가 뭐해졌기 때문이다?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꼭 집어서 쓸 수 있으셔야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되고요. 얘를 우리가 누구로 그려볼 거야 얘들아? 그래프로 그려볼 거야. 얘를 누구로 그려볼 거야 얘들아? 그래프. 얘가 누굽니까 얘들아? 조. 됐나요?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원자 누구 얘들아? 반지름의 요소. 당연히 원자 반지름은 1쪽이 있으면 18쪽이 아니라 몇 쪽으로 끊어줘야 돼요 얘들아? 17쪽으로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수소보다 리튬보다 나트륨보다 칼륨이 원자 반지름이 크죠. 이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요 수소의 원자 반지름이에요. 됐나요? 그치? 그리고 17쪽은 없죠 1주기에. 그러면 누구로 갑니까? 리튬으로 갑니다. 원자 반지름 훅 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랬다가 누구로 올 때까지 얘들아? 플루오린으로 올 때까지 쭉 원자 반지름이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요. 됐나요? 얘가 플루오린입니다. 자 플루오린이 원자 반지름이 굉장히 작다라는 걸 학교 선생님들 중에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순간 시험 보다가 수소가 작은가 플루오린이 작은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수소가 제일 작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나트륨에서 다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원자 반지름이 커졌다가 감소하죠. 칼륨에서 커졌다가 무엇합니까? 감소합니다. 유효액전하와 반비례의 그래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얘들아? 보이네요. 쪽에서 유효액전하 올라갈 때 원자 반지름은 감소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게 여기서부터 대단히 노트 정리할 거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거의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누구를 측정할 거야 얘들아? 이온 반지름을 측정할 거야. 무슨 반지름 얘들아? 이온 반지름. 첫 번째 무슨 이온의 반지름이 있어 얘들아? 양이온의 반지름이 있어. 자, 이 양이온의 반지름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반지름은 껍질수에 비례하고 유효핵전하에 무엇하는 거야? 반비례하는 거야. 모든 반지름은. 그래서 양이온 볼게요. 양성자 몇 개일 때 얘들아? 11개일 때. 전자도 몇 개예요 얘들아? 11가 됩니다. 됐을까요? 이때 이 친구가 이온이 될 때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무엇해요 얘들아? 버리게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원래 이 친구의 반지름 이게 무슨 반지름 얘들아? 원자 반지름이야. 됐나요? 자 이온이 되면 마지막 껍질 버리니까 이 친구의 무슨 반지름 얘들아? 이온 반지름은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드네요. 맞죠? 시험 문제 어떤 데이터를 잘 출제하냐면 무슨 반지름 분해 얘들아? 원자 반지름 분해. 무슨 반지름? 이온 반지름의 데이터를 줍니다. 얘가 양이온일 경우 이온 반지름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 분해 이온 반지름은 몇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시간 다 뭘로 바꿔요? 숫자로 바꾸려고 하죠. 다 저렇게 해서 문제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이온의 반지름 얘들아? 음이온의 누구요 얘들아? 반지름으로 갑니다. 자, 음이온의 반지름으로 가면 무엇이 됩니까 얘들아? 양성자 17개짜리 염소 원자를 대표적으로 해볼게요.
2개, 8개 몇 개예요, 얘들아? 7개예요. 자, 마지막 껍질에 전자를 몇 개를 받아요, 얘들아? 하나를 받아요. 이 하나를 받았을 때 쟤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야. 야, 우리 양성자의 개수는 그대로인데 전자가 하나 들어왔어. 그러면 쟤는 전자가 하나 늘어나서 무슨 역을 갖고 있어? 반발력을 갖고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반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저 친구가 반발력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전자들이 이 반발력을 완화시키는데 우리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옥텟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려면 무엇하게 됩니까? 전자들이 조금씩 뒤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물러납니다. 이렇게요. 껍질이 하나 더 생긴 게 아니라 있던 껍질이 뭐 한 거야, 얘들아? 옮겨간 거야. 맞죠?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원래 이 친구의 무슨 반지름, 얘들아? 원자 반지름. 요게 원자 반지름이죠.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온 반지름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증가하게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 무슨 반지름에 원자 반지름 분해 무슨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음이온의 경우에는 몇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런데 저렇게만 내겠니? 이제 데이터를 내신이라 수능에서 요거 위아래 바꾸는 거 맞아, 틀려, 얘들아? 이온 반지름에는 원자 반지름도 굉장히 많이 주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어. 양이온의 반지름, 음이온의 반지름. 됐을까요? 됐을까요? 그래서 음이온이 될 때 요거 서술형 좀 잘 나왔었어요. 근데 완자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서술을 못하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반지름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렇죠. 전자가 무슨 역이 들어가야 돼? 반발력. 전자랑 반발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전자간 반발력 때문 여기까지만 서술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걸 서술 못하고 온 친구들도 있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오늘의 이 단원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이야. 무슨 전자 이온의 반지름? 얘들아, 등전자 이온의 무엇 얘들아? 반지름. 자,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우리가 무엇이냐면 무슨 뜻이야? 니네가 해석해봐. 무슨 이온이야? 전자의 개수가 같은 이온 반지름이라는 거야. 자, 이온이 되다 보면 전자의 개수가 같아지죠. 8번 산소 2- 전자 8개에서 2개 얻었으니까 10개입니다. 플루오린 무엇합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9개에서 하나 얻어서 10개. 자, 나트륨 플러스 마그네슘 몇 플러스, 얘들아? 2 플러스. 됐나요? 그러면 모두 다 전자가 몇 개예요? 10개예요. 그렇지? 전자 수가 모두 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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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모두 다 전자가 10개고요. 그럼 전자 껍질 수리가 같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이온 반지름의 물리적인 특성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여기서 차이가 뭐가 있죠, 얘들아? 유효 핵전화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 양성자의 개수. 무슨 핵전화, 얘들아? 유효 핵전화. 가려막기 효과도 모두 지금 같은 상태예요. 따라서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유효핵전화 커져, 안 커져, 얘들아? 커져.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유효핵전화 커져, 안 커져? 커져. 됐을까요? 자, 이런 패턴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유효핵전화가 커지면 반지름이라는 물리량은 커져요, 작아져요? 그렇죠. 그치?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제일 작은 누구요, 얘들아? 산소가 무슨 반지름, 얘들아? 이온 반지름이 제일 큰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자, 이 문제에서 틀리는 애들이 없다 보니까 몇 년 전 수능 특강에 어떤 문구가 등장했냐면 이 이온의 누구요, 얘들아? 전하량의 절대값 분의 무슨 반지름, 얘들아? 이온 반지름이라는 물리적 요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런 이제 그 비교 데이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Q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얘들아? 이 이온의 전하량의 무슨 값이라고요, 얘들아? 절대값. 그치? 그러면 이온의 전하량은 2란 말이야. 근데 이 단원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되게 고의해서 좀 빛이 나는 애들이 뭐냐면 기본적인 틀은 사실 니네들 머리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하는 동시에 거의 다 들어가. 그럼 혼자 공부할 때 완자의 데이터를 펴놓고 이 이온 반지름의 수학적 크기를 쫙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꼼꼼한 그 몇 %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저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무슨 데이터의 결론이 나냐면 얘네들이요, 이온 반지름이 산소가 플루오린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온 반지름이 2배가 되지는 않더라는 거야. 이온 반지름이 2배가 되진 않던데 얘네들의 전하량의 절대값이 몇이야, 얘들아? 2.
그리고 누구요 얘들아? 산소의 이온 반지름. 얘가 전하량의 절대값이 1. 그리고 플루올의 무슨 반지름? 얘들아 이온 반지름. 맞죠? 이게 2배가 안 되는데 얘가 2배가 됐단 말이지.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당연히 얘가 더 큰 거 맞아요? 틀려요? 얘가 더 크네요. 그치? 그래서 둘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가 나와 얘들아? 얘가 더 크다가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를 두고 뭐 다 비교하라는 안 나와. 뭐 한 2개, 3개를 비교하라고 하는데 그럼 얘와 얘는 비교하기 너무 쉬워. 분모가 몇이야? 1이야. 그런데 플루오린의 이온 반지름이 더 커 안 커? 크지? 그럼 무조건 얘와 얘 비교하면 플루오린 더 큰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얘는 말할 것도 없지. 그치? 얘 분모가 몇이야? 2잖아. 그럼 얘가 제일 작은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는 다양한 부분들 이 단원에서 접해보는 건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요 2단원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사실 수능 특강도 어지간하면 좀 풀립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줍니다. 수특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을 주죠. 근데 학교 내신에 그게 한 개만 등장해도 우리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했고요. 우리 한 4분만 쉬고 이온화 에너지를 좀 진행할게요. 알겠죠?